1985년 6월 경찰서의 조사실에 들어갔던 어느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문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남자는 며칠 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산가리 캡슐을 먹은 것이 확인됩니다. 숨진 남성은 이날 낮에 벌어졌던 작은 소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남성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이 철물점에 들어가서는 공구를 돈도 안 내고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참고인 조사 겸 여러 가지 혐의가 의심되어 경찰서에 온 상태였습니다. 조사실에서 숨진 이 남성의 이름은 바로 레너드 레이크, 공구를 훔친 뒤 도망쳤던 그의 지인은 찰스 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훗날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살인자 콤비라는 별칭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개의 살인마는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입니다. 레너드 레이크는 1945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레이크가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가 이혼하게 됐고 그와 다른 형제 자매는 모두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주 이상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쥐나 곤충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염산 같은 강한 화학물질이 든 유리병 안에 산채로 집어넣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취미는 나중에 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희생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취미는 바로 여자들의 벗은 몸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괴상한 취미 때문에 레이크는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불법 성인물 등에 깊게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레이크에게는 매우 어릴 적부터 성도착증이 있었을 것이며 이런 빗나간 성욕은 나중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64년 그는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지만 1971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을 하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온 레이크는 대학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레이크의 이상 성욕을 알아내고는 크게 혐오감을 느끼고 그와 이혼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후로 레이크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어 한 번 더 결혼을 했습니다. 크리켓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던 그녀의 이름은 클레러린 발라즈. 놀랍게도 그녀는 레이크의 이상 성욕을 이해해주는 것은 물론 그가 제작하는 아마추어 성인물에도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레너드 레이크의 망상은 갈수록 심각해졌는데요. 레이크는 핵전쟁 이후 자신에게 자손을 번창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러려면 취향에 맞는 여성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집 근처에 허가도 없이 벙커를 맘대로 짓다가 땅 주인에게 들켜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잡지에 광고를 냈는데요. 이 정신나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찰스 잉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찰스 잉 혹은 찰스 응이라 불리는 남성입니다. 그는 홍콩이 아직 영국의 소유였던 1960년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엄격한 분위기가 그를 엇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찰스는 불과 6살에 소매치기를 벌이다가 체포된 후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영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벤담 그래머 스쿨이란 곳에 보내졌지만 거기서도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퇴학을 당합니다. 아마 찰스에게는 어려서부터 도벽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며 훗날 이 도벽이 레이크와 찰스를 검거하는 주요한 열쇠가 됩니다. 찰스 잉 역시 1979년 미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바로 그의 도벽 때문이었는데요. 찰스는 어느 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총기류를 절도한 것이 적발됐고 1980년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탈영 중이던 찰스는 하루하루 버티며 먹고 살다가 우연히 잡지에 실려있던 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너드 레이크가 게재했던 광고였습니다. 레이크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찾아온 찰스 역시 해병대 출신이란 것을 알게 되어 둘은 금방 공통점을 찾고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와 레이크가 만나던 당시 레이크는 모텔을 관리 중이었습니다. 그가 법정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탈영병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레이크는 그에게 모텔을 제공해주고 숨어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나중에는 레이크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1982년 제보를 받고 출동한 FBI와 경찰들이 레이크의 집을 급습합니다. 이들은 집에서 수십 개의 무허가 총기류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덤으로 탈영병으로 수배 중이던 찰스 인까지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레이크와 발라즈 부부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지만 찰스는 군사법원에 넘겨져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징역을 마친 후 1984년 찰스는 다시 레이크에게 돌아옵니다. 레이크는 자신의 장인이 소유하던 집에 살던 중이었는데요. 그 집의 옆에는 레이크가 지어놓은 또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벙커처럼 레이크가 생존을 위해 지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이 또 다른 집을 던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이 벌이는 범죄 행각들이 모두 이 던전이라 불리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의 범죄 수법은 꽤 잔혹했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여성, 가정이 있는 여성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 전체를 납치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아버리고 아이들은 다른 가정으로 마음대로 보내버리고는 여자만 남겨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들 중에는 남성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만 11명이었고 확인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약 25명 이상일 것으로 조사됩니다. 본격적인 두 사람의 범죄는 198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레너드 레이크의 살인 행각은 이미 1982년과 1983년에 각각 한 차례씩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레이크의 첫 범행 대상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도널드 레이크의 목숨을 빼앗은 것인데요. 그가 동생을 죽일 결심을 했던 이유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도널드에게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관심을 모두 빼앗겼다 생각한 레이크는 어려서부터 도널드를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동생을 해치고 난 뒤에는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편지를 위조해 집에 보내기도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범행 대상 역시 그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찰스 굿나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는데요. 이 찰스는 레이크의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레이크의 결혼식에도 왔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굿나르의 목숨을 뺏은 이유는 신분을 세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꽤 흡사한 외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는데요. 이후부터 레이크는 자신을 찰스 굿나르라고 사칭하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범죄는 1984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범죄로 알려진 로니 본드 사건은 1985년 4월 19일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로니 본드 사건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인데요. 로니 본드라는 남성과 그의 일가족을 비롯해 로니의 친구까지도 모두 실종되거나 사망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니의 아내였던 브렌다 오코너는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녹화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납치한 피해자를 던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데려가서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신들의 요구에만 잘 따라주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이들은 피해자를 살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들은 던전에 감금되어 지냈으며 레이크와 찰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대개는 그들이 요구하는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만 잘 들으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찰스와 레이크는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던 건물에 지금껏 자신들이 납치했던 피해자들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제 생각에 이들이 이런 사진을 보란듯이 붙여놓은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들이 그동안 납치된 수많은 여성을 보면서 레이크와 찰스가 이미 이런 일을 벌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깨닫고
상태로 심리적으로 빠르게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영상을 촬영했기에 범인들의 검거 후에는 집에 남은 영상물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까지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이들이 실제로 남겼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보시기에 불편한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Good evening. It's a Sunday in October, 22nd, 23rd, something like that. Very close to my 38th birthday. And I'm starting this tape without script or without any real organization of what I want to say. 이후 레너드 레이크는 자신이 지을 건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는 건물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The building will be multi-purpose. It'll serve as a tool room and a storage room for a lot of valuables and miscellaneous stuff that the whole justification for its expense and its effort will be a hidden portion of it, a secret room, if we can call it that. A jail cell, if you will. The purpose of that cell and the main purpose, hence, of the building will be the imprisonment of a young lady who probably at this moment is unknown to me.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The challenge of this project, the excitement, the thrill if it succeeds, the exciting experience if it fails. As long as I don't get caught. It's very attractive. It's something that I fantasize. 그리고 이들은 납치된 여성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였던 브렌다 오코너 역시도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Probably not. Why are you doing this? Because we hate you. Your baby is going to be taken away. Excuse me. You mean to be taken away? There's a family down in Fresno that doesn't have a baby. You're not taking my baby. Son and the baby's dead, right? I mean, they got one now. That's my baby. Her baby is sound asleep, like a rock. We don't like you. Would I like me to put it in writing? 이후 이들은 브렌다에게 학대를 가하는 장면들을 촬영했고 브렌다와 아들 그리고 그의 남편과 친구를 비롯한 일가족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연쇄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이 붙잡힌 계기는 황당했습니다. 1985년 6월 2일 찰스 잉은 잠시 어느 철물점에 들렀다가 또다시 그가 가지고 있던 도벽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구 하나를 훔쳐서는 그대로 들고 나오려던 것인데요. 이 장면을 직원에게 들켰고 서둘러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레이크의 차 트렁크 안에 자신이 훔쳐나온 공구를 집어 던지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황당하기는 레너드 레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들이 철물점에 들렀던 이유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찰스 잉의 도벽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레이크는 공구값을 계산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레이크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가 건넨 운전면허증에 있던 증명사진은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고 차의 번호판은 몇 주 전 실종된 로니 본드라는 사람의 소유였으며 심지어 차의 등록증에는 소유자가 폴 코스너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폴 코스너는 1984년 11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발견되어 레너드 레이크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간 레이크는 진술서를 쓰고 싶다며 볼펜과 종이 그리고 물 한 잔을 부탁했는데요. 몇 분 뒤 들어간 조사관이 발견한 것은 바닥에 쓰러진 레이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청산가리 캡슐을 삼킨 뒤였고 종이에 자신과 찰스 잉의 실명, 범죄를 자백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유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레너드 레이크가 살던 집을 찾아가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이크의 집 근처의 땅에서 11구의 시체를 찾아냈고 약 20kg 가량의 타버린 뼈 조각들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아마도 레이크가 화학물질에 담가 처리한 피해자들의 잔해로 보였는데요. 이 정도 무게의 뼈로 봤을 때 이들의 희생자는 아마도 최소한 25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범행을 벌였던 던전 역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여러 가지 범죄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수십 개의 무기들이 은닉된 장소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벌였던 당시에는 납치된 피해자가 없었는데요. 범인들이 피해자들을 겁주기 위해 건물 안에 붙여놨던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촬영했던 비디오 테이프 역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도주했던 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것을 본 뒤 그대로 집까지 도주했고 레이크의 부인이었던 발라즈에게 이제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라즈는 찰스를 샌프란시스코의 공항까지 데려다줬고 그는 마이크 키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해 캐나다까지 넘어갔습니다. 캐나다의 빈민가에서 숨어 지내던 찰스가 체포된 것은 또다시 도져버린 그의 도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허드슨베이 백화점에 들어가 연어 통조림을 훔치다 걸렸고 캐나다 경찰에 체포되어 신원 확인 조사를 받던 중 그의 본명이 드러나 도주 중인 살인자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검거된 찰스는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가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당할 것이 분명했고 캐나다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였기에 무조건 버티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캘리포니아로 보내면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될 테니 캐나다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꼴이라고 항변하며 버팁니다. 그를 캘리포니아로 송환할 것인지 아닌지 긴 재판이 진행되었고 1991년 끝내 송환이 결정되어 그는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의 재판은 아주 길게 연장되었는데요. 약 7년이 지난 1998년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은 그저 레이크를 도와줬을 뿐이며 모든 범죄는 레이크가 혼자서 저지른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2023년 지금까지도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그렇다면 레이크의 부인이자 찰스의 도주까지 도와줬던 클레러린 발라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이 벌였던 모든 범죄를 검찰과 경찰에 낱낱이 아는 대로 보고해주는 대신에 자신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사법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묵인한 점,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의 범죄에는 그녀도 가담한 정황이 있었기에 사실상 공범이라 봐도 무방하지만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이름을 개명하고 완전히 기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재 그녀는 66살이며 이름을 린 발라즈로 바꾼 뒤 캐슬러라는 성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는 린 캐슬러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여성들 중에서 린 캐슬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을 추려내 나온 결과입니다. 그녀의 친척 중 루이 발라즈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린 캐슬러가 클레러린 발라즈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아직까지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레이크와 찰스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요. 보통 이런 가학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 짝을 지어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로가 비슷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도를 하려 하며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죄는 꽤나 희귀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1년 남짓 동안 벌어진 범죄 행각이 대단히 많았기에 범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찰스 잉의 경우 법적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사형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내 길게 재판을 끌던 점으로 인해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의 이름이 꽤 자주 거론된다고도 합니다.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법의 심판을 오랫동안 피했다는 점 역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레이크가 살아생전 염려하던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찰서의 좁은 조사실에서 숨을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종말보다도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이고 자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더니 정작 법의 심판이 두려워 비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빗나간 욕망으로 뭉쳐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